여러분,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병들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이죠. 바로 산재 시스템,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고등학생 두 자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게 한 노무사의 실제 사건 파일에 적혀있던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산재 인정이라는 게 한 가족의 생존이 걸린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바로 느껴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40대 후반 한 과장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 회사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였을까요? 어떻게 공식적인 기록 너머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유족들 앞에는요, 정말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과로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회사 공식 기록만으로는 이 높은 기준을 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조사는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도 다 뜯어보고 동료들 인터뷰도 해보고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던 거죠. 포기해야 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 유족의 손에서 모든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가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고인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었냐고요? 승진해서 밀려났을 때의 그 고통, 팀원들 스케줄 맞추느라 받았던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항상 짓누르던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공식적인 근무 기록에는 단 한 줄도 없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가 목소리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방금 본 것처럼 단순히 몸으로 하는 노동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바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넓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70%.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또 넓게 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공황장애 때문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사적인 감정 문제다 라면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건 일이랑 상관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절대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편집증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폭언과 협박은 기본이고 심지어 과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공황장애를 불러온 진짜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의 또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결정들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산재, 즉 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좀 딱딱한데요. 쉽게 말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재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바로 모든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산재 사건을 들여다보면 항상 두 가지 인과관계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하나는 의사들이 보는 의학적 인과관계예요. 이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좀 다릅니다. 법원은 업무 환경, 스트레스, 사회적인 기준까지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규범적 인과관계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둘의 시각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게, 이 제도라는 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시스템의 경계, 그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에 놓인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 번의 사고가 한 가족의 삶에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아들의 그 죽음마저도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셨대요. 다행히도 산재로 인정이 돼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지만요. 법에 빈틈이 있을 때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한 분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보상금을 받을 가족이 형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거예요. 보통 민법 같으면 그 자녀, 그러니까 조카에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재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이 가장 보호해야 할 가족을 외면해버린 안타까움은 현실이죠. 자, 그럼 이제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것도 과연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업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내린 선택이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증명의 책임을, 그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찬 유족들이 전부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봤던 사건처럼 요즘엔 녹음 파일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녹음 관련법은 상식처럼 알아두시면 좋아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즉 불법이에요. 결국 스마트폰 같은 기술은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동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의를 위한 도구냐 아니면 서로를 감시하는 도구냐,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벽이고요. 둘째, 일하다 다쳤다는 말의 의미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법의 빈틈이 여전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이 싸움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일의 모습과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 뒤에 있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